무덤 앞에 선 나는 차가운 비석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내 뺨과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웃음은 여전히 해맑았지만 그 웃음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야?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20해 동안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친딸이 아니라니요. 그리고 진짜 내 딸은 이미 이 차가운 땅 아래 잠들어 있다니요. 내 아이를 찾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20년 전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분만실 간호사였던 그녀가 고백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원장님이 시키셔서 돈 많은 집 아이랑 바꿔치기 하라고 누군가의 욕심과 음모가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내 친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12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치료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로요.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20해 동안 나는 누구의 엄마였던 걸까요? 그리고 진짜 내 딸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혼자 아파했을 텐데 이 모든 진실을 숨긴 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 집은 겉보기엔 평온하고 화목한 집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시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이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언제나 다정한 말투로 저를 대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가면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가 밥을 먹을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심지어 숨을 쉴 때마저 저를 지켜보는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언제 실수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수연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 뒤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결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니? 우리 집안대를 누가 이어줄 거야? 그 목소리는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말에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참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네, 노력하고 있어요. 제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참는 것. 그것이 착한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매번 그런 대화가 끝나고 나면 가슴속에서 뭔가가 서서히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2줄로 나타난 임신 테스트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불편함이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어머나, 우리 수연이가 드디어. 아이고, 기특해라.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변화된 태도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차갑게 대하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니까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임신 9개월, 배가 불러올수록 시어머니의 관심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제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 움직이는 모든 동작까지 세세하게 체크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걱정이라고 하기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 핏줄을 이어받을 소중한 아기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해.
그 말에서 저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어요. 제가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아이를 낳아주는 도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자 시어머니께서 직접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오직 시어머니만이 저와 함께였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우리 가문의 아들을 낳는 거니까. 분만실로 들어가기 전 시어머니의 그 말이 유독 귀에 박혔어요. 아들이라고 단정하시는 것도 이상했고 가문이라는 표현도 어색했습니다. 분만실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온몸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빨리 내 아이를 만나고 싶다. 그것뿐이었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아이라는 말에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죠. 어쩌겠어. 그래도 우리 가족인 걸. 아들이든 딸이든 소중하지 뭐.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품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수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돈 많은 집 아이와 바꿔도 아무도 모를 거야. 복도 끝에서 간호사 2명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저는 몸을 숨기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나중에 발각되면? 괜찮아. 원장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하셨잖아. 그 집은 워낙 부자니까 아이 키우는 것쯤이야. 그 순간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씨가 켜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하지만 갓 출산한 저에게는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날 첫 불씨가 켜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제가 낳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낯선 느낌이 들까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사랑스럽긴 했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계속 들었어요. 혈육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며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아이에게 집착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넌 몸조리나 잘해. 아기는 내가 돌볼게. 경험이 얼마나 다른데. 제가 아이를 안으려고 할 때마다 가로채시곤 했어요. 마치 제가 아이에게 해를 끼칠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처음엔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참았습니다. 계속 참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확실해져 갔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후 호르몬 변화 때문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집안의 누구와도 닮지 않는 그 모습이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눈매는 남편과 전혀 달랐고 코 모양도 제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심지어 손가락 모양까지도요. 혹시 병원에서 실수가? 그런 생각이 스칠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안고 계시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 왜 우리 집안과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 그 말은 시어머니의 입에서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제 가슴을 정확히 겨냥한 화살이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혼자만 생각하던 의문을 시어머니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아마 저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글쎄다. 수연이 내가 어릴 때 사진을 봐도 전혀 안 닮았는데 시어머니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마치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 아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랑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상한 거야. 미친 소리 집어치워. 그 목소리는 집 전체를 흔들 만큼 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움찔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화를 낸 건 결혼 후 처음이었거든요. 여보, 왜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궁금하긴 뭐가 궁금해. 내 자식이 맞냐고 의심하는 거야. 남편의 반응이 너무 격렬했어요. 단순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발끈하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응 때문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반응,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수상한 대화까지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의심과 불안,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우리 아기가, 수연아,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구나. 산후우울증 아니야? 친정어머니마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셨고, 남편은 아예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저만 남겨진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이상한 감정은 더욱 강해졌어요. 수연아, 너 혹시 다른 남자라도 있었던 거 아니지?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던진 그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면 왜 아이가 우리 집안과 이렇게 안 닮았겠니? 뭔가 이상하잖아. 하지만 누구도 내 편은 아니었고, 집안은 점점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저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밤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어떻게 엄마가 자기 아이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매일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외로움, 점점 커져가는 의심, 그리고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건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직 혼란만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병원 간호사를 길에서 마주쳤어요. 제가 출산했던 그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날 밤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출산하셨던.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아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아무리 봐도 닮은 구석이 없었습니다. 정말 한 점도요. 그 순간 가슴 속에 꾹꾹 눌러뒀던 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만 이상하다고 하는 걸까요? 왜 제 직감을 무시하는 걸까요?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는데 왜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걸까요?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조차 혼자서 삼켜야 했어요. 표현할 곳도 들어줄 사람도 없었거든요. 내가 미친 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내 마음속 불안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의 시선과 의심, 어린 말들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몰래 아이를 데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검사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만약 제 의심이 맞다면, 만약 정말로 일주일 후에 결과 나옵니다. 검사실 직원의 무덤덤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악몽을 꿨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가족들과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나는 몰래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지는 내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부터 온몸이 경직되었어요. 검은 글씨가 내 눈을 찔렀습니다. 부모와의 유전적 일치율 0%. 숨이 막혀왔습니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어요. 제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정말로 이 아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혼자 안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결과지는 가족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꺼냈어요. 이 아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절규였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떨어뜨렸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게?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종이를 내밀었지만 아무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미친 사람 보듯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뭘 했니? 이제야 알겠니?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그 말에는 소름 끼치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처럼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느낌이 이상했을 뿐이야.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에서는 전혀 놀라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나를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다 내가 꾸며낸 짓이잖아. 가족을 욕되게 하지 마. 꾸며낸 짓이라고. 여기 검사 결과가 있잖아요. 누가 검사했는지도 모르는 걸 어떻게 믿어? 내가 조작한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왜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겠어요? 대체 무슨 이유로요? 그럼 내 진짜 아이는 어디 있는데? 내 아이를 내놓으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20년 동안 품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내 아이 맞다고 하니까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진실을 밝혀낼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수연아, 너 정신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시누이까지 나서서 저를 몰아세웠어요. 온 가족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와중에도 천진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도 피해자인데 저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린 거잖아요. 그날 나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하며.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을 때렸어요. 갈 곳도 없었지만 그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수연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집에 돌아가거라.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니. 그날 밤 모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 진짜 딸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기나 한 걸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어요. 집을 나온 뒤 나는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며칠 보내며 손에 쥔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뿐이었고 세상은 나를 외면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공허함부터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던 그 이름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조차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진짜 딸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어요. 그때 그 병원 간호사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 건 모르겠어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나요. 똑같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입막음을 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한 간호사가 조그맣게 귀띔해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 하나는 부잣집으로, 하나는 뭐예요? 말 끝까지 해주세요. 가난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진짜 딸이 어딘가에서 아프고 있다는 거였어요. 간호사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을 때 나온 건 수척한 여자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혹시 20년 전에 여자아이를 입양하셨나요?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제발요. 제 딸일 수도 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다시 열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이사를 간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서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혔어요. 완전히 막혔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서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친딸은 병든 채 병원 한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지만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모는 아이가 아프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제 딸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창백한 얼굴, 그리고 제 눈을 쏙 빼닮은 큰 눈. 틀림없이 제 딸이었어요. 엄마? 아이가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내 딸을 돌려줘. 내가 다 책임질게. 입양모에게, 병원 관계자에게, 심지어 옛 시댁 가족들에게까지 애원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냉담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소용이야? 너무 늦었어. 포기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잔혹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키울 자격도 없는 주제에.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정말로 저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법정에도 가봤어요. 변호사와 상담받았지만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대방은 워낙 유력한 집안이라서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고 울음조차 메아리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세상은 냉혹했고 내 울음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매일 밤 혼자 울었습니다. 제 딸은 병원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치료비도 마련할 수 없었고
법적 권리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병원을 찾아갈 때마다 딸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어요.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입양모는 치료비 부담을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려 했어요.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다니요. 제발, 제가 뭐든 할게요. 돈도 벌어서 드릴게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미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야만 했을까? 별들도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았어요. 온 세상이 저와 제 딸을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무력했어요. 정말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엄마, 딸을 구해줄 수 없는 엄마, 그런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모텔 방에서 세 번째 밤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다가왔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 씨, 수연 씨 맞죠?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어요. 지금은 많이 늙어 보였지만 그때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저기,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 가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불안해했어요. 무언가 큰 비밀을 안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요. 병원에서 일하던 전직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그때의 기록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이름과 다른 여자의 이름, 그리고 아이들의 정보가 뒤바뀌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일부러 바꾼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내 가슴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부러. 누가? 왜? 누가 일부러 바꾼 거예요. 원장님이 시키셨어요. 부잣집 아기와 가난한 집 아기를 바꾸라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미친 듯이 떠돌던 의문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일을? 돈이에요. 그 집에서 거액을 주었거든요. 건강한 아이를 원한다고. 간호사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어요. 제가 출산하던 그날 밤, 또 다른 여자도 출산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에 문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건강한 아이를 그 집에, 아픈 아이를 당신에게. 그럼 제 딸은 그 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나중에 심장병이 발견되자 결국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에서 끔찍한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욕망, 누군가의 음모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조종해왔던 겁니다. 제가 키운 아이는 사실 그 부잣집 친딸이었고 제 진짜 딸은 가난한 집에서 방치당하다가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병원이에요. 하지만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그 순간 내 분노가 깨어났습니다. 20년 동안 속아 살았던 분노, 제 딸이 고통받은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걸 조작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이 모든 증거를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원장님이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저한테 맡겼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내 눈에는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더 이상 미친 여자 취급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으리라. 그동안의 무력감이 분노로 바뀌었어요. 절망이 의지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아이를 위해 싸울 것이다. 도와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하지만 그 집안이 워낙 무서운 사람들이라. 그럼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죽게 둘 거예요. 간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더 이상 양심의 짐이 되어 살 순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희망이었을까요?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모성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에게는 무기가 생겼어요.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말이에요. 밤늦게 모텔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초췌하고 절망에 찬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 보였어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처음으로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어요.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제는 싸울 시간이었어요. 나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전직 간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일이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기자들의 회의적인 시선이 느껴졌지만 증거 서류를 보여주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장의 수기 메모, 돈거래 내역,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특종이 될 것 같은데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자회견장,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 앞에 서서 나는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손에 쥔 서류와 증거는 나의 무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억울했던 모든 것들을 증명해줄 확실한 무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저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낳은 친딸과 다른 집 아이가 의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전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떨림 대신 단호함으로 가득했어요. 당신들이 빼앗은 건 아이가 아니라 내 인생이었어. 그 말을 할 때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분출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당시 원장의 수기 메모와 금전거래 내역, 그리고 증인의 증언서까지요. 서류를 들어 올리자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제 진짜 딸은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가 12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치료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로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전 국민이 이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반면 제가 20년 동안 키운 아이는 사실 그 부잣집 친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어요. 순식간에 세상은 뒤집혔고 언론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들이 이 음모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도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 일면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방송 뉴스에서도 특집으로 다뤘어요. 20년 전 아이 바꿔치기 충격 실화, 부잣집 위안 병원에 조작된 거짓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 변호사들,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까지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수연아, 이게 뭐야? 당장 기자회견 취소해. 남편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어요. 내가 미쳤구나. 가족을 망치려고 작정했어. 가족이라고요? 20년 동안 저를 속인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차갑게 나를 짓눌렀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남편은 회사에서 사표를 쓰게 되었어요. 며칠 후 옛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20년 만에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어떻게 감히 여기에? 시어머니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진실이라니. 넌 우리 가족을 망쳤어. 가족을 망친 건 당신들이에요. 20년 전부터 이미 망가뜨렸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움 대신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이는 언제든 데리러 올 거예요. 그 아이의 친부모가 원한다면요. 안 돼. 그 아이는 우리가 키웠어. 20년 동안 거짓말로 키운 거죠. 이제 그만해도 충분해요.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늘 이후 더는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나는 나를 지키기로 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언론 보도 속에서 마침내 나는 친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자란 그 아이, 제가 20년 동안 키웠던 아이였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 멀리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아이. 아니, 이제는 20살이 된 어엿한 여성이 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오랜 시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아이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갑작스럽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지원아. 제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던 2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저 진짜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아서.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지원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까지 할머니랑 아빠가 제 가족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 거짓말이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 아이의 혼란을 보니 더욱 미안했어요. 이 모든 게 제 탓은 아니지만 그 아이에게는 저도 고통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 건네는 그 말에 눈물이 더욱 쏟아졌어요. 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를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진짜 엄마를 그리워했던 마음이 보였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끌어안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갈등이 일렁였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갑자기 엄마 노릇을 해도 되는 걸까요? 잃어버린 세월, 채워지지 못한 시간들, 그리고 남겨진 상처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길었어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에게는 다른 가족이 있었고, 다른 추억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뉴스 보시고 쓰러지셨대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랑 아빠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분명 그들은 가해자였지만 지원이에게는 20년 동안의 가족이었거든요.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진실을 알아야죠.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원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이런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모성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갈등도, 원망도, 시간의 공백도 상관없었어요. 제 앞에 있는 건 제 피와 살을 나눈 딸이었습니다. 지원아,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찾았잖아?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제 진짜 엄마가 누군지. 나는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긴 시간 돌려받지 못한 모성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구나. 20년 동안 다른 아이에게 쏟았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진짜 딸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안을 수 있었던 거죠. 엄마, 정말 엄마예요? 지원이가 제 품에서 조그맣게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20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야. 정말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제 진짜 딸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지원이도 자신이 대신 받았던 사랑이 누구 것이었는지 알고 싶어 했거든요. 무덤 앞에서 지원이도 울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언니 자리에 있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함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 모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쳤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까지.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원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천천히 해보자. 엄마도 처음이야. 그렇게 우리의 진짜 가족 만들기가 시작되었어요. 폭풍 같은 세월이 지나고 나는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나는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곳은 그 어떤 호화로운 집보다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원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계란 후라이를 굽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고마워. 내가 할게.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눈치를 보지 않았고, 더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의 그 긴 시간들이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법정에서의 재판도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 병원 관계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생아 바꿔치기 및 문서 조작 혐의로, 판사의 선고를 들을 때는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이미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 진짜 딸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었으니까요. 내 곁에는 딸이 있었습니다. 비록 혈연으로 만난 건 아니었지만 20년의 정이 있었어요. 지원이도 처음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시죠?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견딜 수 있었어. 정말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작은 집이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꾸려갔습니다. 벽지도 직접 바르고 커튼도 함께 골랐어요. 비좁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엄마, 예전 집이 그리워요? 전혀. 이제 진짜 우리 집이잖아. 그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게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 위에 새로운 희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매일 밤 제 진짜 딸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늘에서 편히 쉬고 있기를, 그리고 엄마가 진실을 밝혀낸 걸 기뻐해 주기를 말이에요. 직장도 새로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제 능력을 인정해 주는 곳이었어요. 동료들도 제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 살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제 기준으로, 제 방식대로 살 거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원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죠?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어요. 혈연이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를 위해주는 마음 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야. 그 순간, 내 가슴 속에는 깊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평화로움이었어요. 엄마, 저 하늘에 있는 언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당연하지.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지원이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함이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2명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촛불을 켰어요. 하늘에 있는 친딸과 옆에 있는 지원이 모두 제 딸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제대로 된 엄마가 된 것 같아요. 지원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야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제 2딸이 함께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저는 정말 오랜만에 평화로운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원이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지금 갈게. 그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20년 만에 찾은 진짜 평범함이었습니다. 폭풍 같은 세월이 지나고 나는 딸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깊었지만 그 속에서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젠 내가 나를 지켜.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용서와 새 출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